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울음도 없이 시작되고 웃음도 없이 끝납니다. 그저 바람 한 점 없는 늦은 오후처럼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우린 흔히 가족은 언제나 곁에 있고 사랑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깊은 밤 부엌 불빛 아래에서 남은 밥상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누군가를 마주하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이, 집 안에도 한 번도 이름 불리지 못한 사람이 있구나. 오늘 이야기는 그 잊힌 이름을 찾아가는 한 여자의 여정입니다. 한 줄의 기억, 한 번의 숨결, 그리고 오래전부터 덮여있던 침묵의 시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작은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오래된 양옥집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붉은 벽돌과 담쟁이 넝쿨 낮은 대문. 바로 그 집이 내가 처음 그분을 만난 곳이었다. 제 이름은 이하린 28살. 서울의 식품회사에서 마케팅팀 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동생을 키워온 삶. 자립심은 강했지만 어딘가 늘 허전한 마음이 있었다. 도현 오빠를 만난 건 회사 워크숍에서였다. 건축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는 그는 말투는 부드럽고 성격은 자상했다. 사소한 말도 진심을 담아 건넸고 힘들 때면 조용히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었다. 2년을 사귀는 동안 그는 여러 번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나는 항상 아직 동생 대학 졸업 전까지는 일하며 말을 흐렸다. 현실적인 이유였지만 어쩌면 마음속 어딘가 불안함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어느 날 도연 오빠의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다. 부담 갖지 말라며 웃는 그를 따라 나는 작은 선물들을 준비해 갔다. 삼계탕용 인삼 직접 담근 유자차 과일 바구니까지. 오래된 2층 양옥집. 문을 열어준 건 그의 형 재훈 씨와 형수 세빈 씨였다. 아이고, 과일까지 들고 오고. 부담스럽게 왜 그래요? 그냥 인사 겸 해서요. 어머님께 드리려고요. 나는 밝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섰다. 거실은 낡았지만 정갈했고 바닥의 타일은 오래되어도 반짝였다. 멀리 부엌 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무언가를 다듬고 있었다. 한복 저고리를 입은 할머니가 쪼그리고 앉아 나무를 손질 중이었다. 나는 가까이 가서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하린입니다. 그분은 고개를 천천히 드셨다. 잔주름 가득한 얼굴, 조용한 눈빛. 아, 하린이구나.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지.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얼른 무릎을 꿇고 함께 나무를 다듬었다. 하지만 그분은 손사래를 치셨다. 아가야, 그냥 들어가서 앉아있어. 이런 건 내가 익숙하단다. 괜찮아요. 저도 도울 수 있어요. 그래도 고맙다. 그 손은 거칠고 틈마다 상처, 자국이 보였다. 몇 번이고 손끝이 떨렸고 그 떨림이 내 마음까지 흔들었다. 잠시 후 저녁상이 차려졌다. 갈치조림, 미역국, 돼지고기, 수육, 나물, 무침. 정갈하면서도 정성이 가득 담긴 한 상이었다. 하지만 그분은 자리에 앉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좀 어지러우셔서 방에 누우셨어. 먼저 먹자. 재훈 씨가 무심히 말했다. 나는 뭔가 이상했지만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조용히 식사에 집중했다. 세빈 씨는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웃었고 도현 오빠는 수저를 챙기며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부엌 쪽 어두운 틈 사이로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식사가 끝난 뒤 조용히 그곳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새벽이 되어 갈증이 나서 거실로 나왔다. 그 순간 계단 아래 부엌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게 되었다.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그분이 차갑게 식은 갈치조림과 밥을 천천히 입에 넣고 계셨다. 소리도 없이 조용히 한 숟갈씩. 그 순간 도연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거 다 치우고 설거지해. 내일 세빈 누나 또 뭐라 해. 응, 알겠다. 그분은 고개를 떨구었다. 도현 오빠는 팔짱을 낀 채 무심히 말했다. 잘해. 그래야 사람 취급은 받지.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따뜻했던 눈빛의 그가 이토록 차가운 말을 하다니. 나는 숨을 죽이고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국수 한 그릇만이 놓여 있었다. 그분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약 먹었으니 나중에 먹을게요. 그 미소는 어딘가 텅 비어 있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이 집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다.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어딘가 뒤틀린 온도. 그리고 그 중심엔 이름 없이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회사에 출근해도 자꾸만 그 밤의 장면이 떠올랐다. 식은 갈치조림, 조용한 숟가락 소리, 그리고 사람 취급이라는 단어. 도현 오빠는 여전히 자상했다. 아침마다 잘 잤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퇴근길에는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 나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다정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 속에는 냉기가 있었다. 그 온화한 눈빛 뒤에 한 사람의 고요한 외면이 숨어 있었다. 주말이 다가오자 도현 오빠가 말했다. 다음 주에 가족끼리 여행 가기로 했어. 할인이도 같이 갈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 생각해 볼게. 하지만 속마음은 답답했다. 그 가족의 웃음 뒤에는 들리지 않는 누군가의 숨결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대학 친구 서윤이었다. 서윤아,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 몰래 확인할 수 있어. 갑자기 왜 설마 뭐 안 좋은 일 있는 거야? 나는 머뭇거리다가 그날 밤의 일을 대략 설명했다. 서윤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서울 주소면 동주민센터 가면 가능하긴 해. 네가 직접 가면 어렵지 않아.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응, 고마워. 아직은 좀 고민돼서. 며칠을 더 망설이다가 나는 세빈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회사에서 선물 받은 게 좀 있는데요.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서 주말에 들러도 될까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역시 할인이 언제든 와. 내가 집에 있을게. 주말 오후 작은 떡 상자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을 다시 찾았다. 세빈 언니는 화사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며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언니 어머님 참 조용하시고 곱더라고요. 저번에 부엌에서도 혼자 일 다 하시고. 그 순간 세빈 언니가 칼질을 멈추더니 살짝 시선을 피했다. 아, 그분은 원래 그래. 오래돼서 익숙한 거지. 혹시 친어머님은 아니신 거죠?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이 재혼하시면서 들어오신 분이야. 도연이 어릴 때 친어머님은 병으로 돌아가셨거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린 오히려 편해. 말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묵묵히 다 하니까. 가끔은 그냥 가사 도우미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3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한 집에서 한 식구로 이름 없이. 집을 나서기 전 마당에서 여전히 낙엽을 쓸고 있는 그분이 보였다. 나는 다가가 인사했다.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분은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괜찮아. 이 집 마당은 워낙 넓어서 말이야. 비 오기 전에 치워야지.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손톱은 창백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목 많이 아프시죠? 좀 쉬셔도 돼요. 아파도 괜찮아.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아직 쓸모 있다고 느끼거든.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다. 쓸모.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그분은 쓸모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 안에서 뭔가가 흔들렸다. 그날 이후 나는 도현 오빠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하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제야 모든 게 달리 보이기 마련이다. 회사 복도에서, 버스 안에서, 심지어 거울을 볼 때조차도 나는 그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조용한 눈빛, 식은 밥을 먹던 손 쓸모 있어야 살아있는 거야 라는 그 말. 도현 오빠는 여전히 자상했다. 하지만 그 자상함이 이제는 두려움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없었다. 그 미소 뒤에 숨어있는 무심함이 나를 옥죄었다. 그 주말 도현 오빠가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다. 나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나가기로 했다. 식당은 깔끔한 한정식집. 도현 오빠는 여전히 의자를 빼주고 물을 따라주고 우리 이제 날짜 잡아야 하지 않겠어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일 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날 밤 그 집에 다시 가기로 마음먹었다. 회사 서류 핑계를 대며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나를 거실에 앉혀두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을 둘러보았다. 한쪽 구석 낡은 나무의자 행주가 걸린 못 낡은 슬리퍼 한 켤레, 모두 그분의 흔적이었다. 나는 화장실을 찾는 척하며 복도로 향했다. 부엌 문틈 사이로 또다시 불빛이 보였다.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다. 찬밥 남은 반찬, 그리고 조용한 숟가락.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급히 벽 뒤로 몸을 숨겼다. 도현 오빠가 내려오며 무심히 말했다. 엄마, 그거 치우고 설거지까지 하고 자. 내일 세빈 누나 또 잔소리할 테니까. 그분은 고개를 떨군 채 알겠다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날짜, 대화 장면 하나하나. 그리고 결정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서윤아, 우리 진짜로 뭔가 해보자. 무슨 말이야. 그분의 이름을 되찾게 해드리고 싶어. 서윤은 잠시 침묵하더니 좋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해보자. 그날부터 우리는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사진 주민등록등본, 옛 장례식 사진병원 진단서, 심지어는 동네 이웃의 진술까지.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그분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분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왜 항상 혼자 식사하세요? 왜 아무도 어머님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죠? 그 순간 그분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나는 이 집에 시집 올 때부터 엄마가 아니었어. 그냥 아이들의 새엄마였지. 아, 그럼 왜 30년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갈 데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이 집을 지켜야 하잖니.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하리나, 넌 나처럼 살지 마. 사람들은 네가 얼마나 참았는지 기억하지 않아. 그러니 너는 네 인생을 살아. 나는 눈물이 터질 듯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다. 나는 그녀를 기억한다.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질문이 있다면 그건 이름을 묻는 일일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니까. 나는 그분의 이름을 알고 싶었다. 서류 속 계모 김정순이 아닌 누군가에게 불렸던 따뜻한 이름. 그날 나는 떡과 과일을 들고 조심스레 그 집을 다시 찾았다. 세빈 언니 어머님, 좀 뵐 수 있을까요? 갑자기 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세빈은 수상한 눈빛을 보내면서도 자리를 피해 주었다. 부엌에서 그분은 감자를 깎고 계셨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말했다. 어머님, 잠시 괜찮으세요? 그분은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 도연 오빠랑 헤어졌어요. 그분의 손이 멈췄다. 아, 와인이 어머님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어머님께서 살아오신 걸 보고 저는 그 집에서 며느리가 될 자신이 없었어요. 그분은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네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 그 집에서 살다 보면 어느새 나처럼 될 수도 있었을 거야. 나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죄책감도 밀려왔다. 하지만 어머님을 혼자 두고 떠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분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 나는 이미 익숙해졌어. 그리고 네가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맙다, 하리나. 정말 고맙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그 집을 찾았다. 가끔은 장을 보고 가끔은 함께 앉아 수다를 떨었다. 그분은 여전히 조용했고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표정은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이 전화를 걸어왔다. 하리나 그 집 장남이 집을 팔고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얘기 들었어.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 아마 어머님 모르게 진행 중인 것 같아. 나는 곧장 그 집으로 달려갔다. 마당 한켠에서 장남과 세빈이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요양원에 보내면 우리도 편하고 집도 정리할 수 있잖아. 그 순간 나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장남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야. 넌 이제 우리 식구도 아니잖아. 그렇지만 최소한 사람 대접은 해야죠. 그때 부엌 문이 열리고 그분이 나왔다. 무슨 일이니? 나는 그분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요양원에 가고 싶으세요? 그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아직 괜찮아. 나는 장남을 향해 말했다. 들으셨죠? 어머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멋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나는 그분과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가을 바람이 불고 그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하리나, 나 이제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외면받는 것도 싫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도요. 이제는 지켜드릴게요. 그분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고맙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그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불빛이 켜졌다는 걸.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날 밤 어머님이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30해를 견뎌온 무게가 담겨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어머님,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이름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 법률 상담소를 찾았다. 서윤도 함께였다. 상담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 후 재혼한 배우자가 장래 후에도 아이들을 돌봤다면 재산 분할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언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사진도 기록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작은 이름을 위한 증거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다. 먼저 찾은 건 사진이었다. 오래된 상자 속 먼지 낀 앨범에 검은 상복을 입은 어머님의 모습이 있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묵묵히 앉아있던 그녀. 그 사진을 꺼내며 어머님은 말했다. 이 사진 잊고 있었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이 사진도 증거가 돼요. 다음은 병원 진단서였다. 막내 성우가 열이 펄펄 끓던 어느 겨울밤 그녀는 자신의 피를 뽑아 수혈을 해줬다. 정말요. 내가 놀라 묻자 어머님은 웃으며 말했다. 그땐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 우리는 동네 이웃들에게도 찾아갔다. 정순 씨, 그 사람 없었으면 윤 집안 애들 못 컸지. 30년 넘게 그 집 살림 다 했잖아. 명절마다 혼자 음식하고 제사도 다 챙겼어.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녀를 집안의 기둥이라 불렀다. 나는 수첩에 모든 진술을 기록했다. 그날 밤 어머님과 나는 차 한 잔을 나누며 서류를 정리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다. 이게 다 내가 살아온 증거구나. 네, 어머님. 이제 이 증거들이 어머님의 이름을 지켜줄 거예요.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하리나, 너 없었으면 난 아직도 그냥 그림자처럼 살았을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그저 어머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용기를 꺼내드린 것뿐이에요. 며칠 후 우리는 법원에 첫 서류를 제출했다. 그 순간 마치 작은 전쟁을 시작한 기분이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왜 이제 와서 소송이야. 다 끝난 일인데 뭐 하러.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건 한 사람의 이름을 되찾는 일. 그동안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을 이제는 세상이 들어야 했다. 첫 공판일 아침 어머님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다. 새벽부터 다린 옷을 입고 머리를 가지런히 빗고 손톱을 정리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차마 말을 걸 수 없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는 무섭지 않아.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님은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손을 잡아드렸다. 떨지 마세요, 어머님. 우린 진실을 말하러 왔잖아요.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법정 안에는 장남 재훈과 세빈 막내 성구도 나와 있었다. 모두 불편한 표정이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원고 측 진술하시겠습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자료를 판사에게 제출했다. 네. 이분은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고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보셨습니다. 남편 장례식도 홀로 치렀고 아이들이 아플 때는 피를 뽑아 수혈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고 이름조차 불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그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피고 측 의견은 장남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의 유언장엔 그분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릴 적부터 그분을 엄마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냥 집안일 하시던 분일 뿐입니다. 그 말에 어머님이 작게 숨을 들이켰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30년 동안 그 집을 지킨 건 어머님입니다. 당신들이 외면한 시간 동안 그분은 홀로 그 집을 책임지셨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그때 판사가 조용히 물었다. 원고 본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어머님은 잠시 주저하셨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들였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고 약한 체구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전 오래도록 제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처음엔 엄마라고 불릴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마음을 열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다 보니 그게 제 이름이 되었더군요. 없는 사람. 이제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은 침묵에 잠겼다. 판사는 조용히 말했다. 심리를 마치겠습니다. 선고는 다음 기일에 내리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어머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리나, 이제야 조금 숨이 쉬어진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님. 이제는 아무도 어머님을 모른 척할 수 없어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는 30년의 침묵을 이겨낸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서울 시민청 대강당 무대 위 조명 아래 작은 체구의 여성이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김정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저는 30년 넘게 남편의 집에서 남편의 성으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 이름은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다.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공간에서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엔 제 이름이 없었고 누구도 저를 아내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조차도 어머니 대신 그 여자라 불렀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때 제 곁에 있었던 건 아들이 데려온 약혼녀 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웃었다. 처음엔 저 아이를 의심했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는지, 왜 이 싸움에 나서는지 이해되지 않았죠. 하지만 어느 날 할인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더는 울지 않으셨으면 해요. 청중 중 몇몇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화면에는 옛날 가족사진 법원에서의 모습, 그리고 마당에서 웃고 있는 그녀의 사진이 번갈아 비춰졌다. 그녀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이름을 되찾는다는 건 단지 법적 인정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거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다는 기억이며 내가 나로서 살아왔다는 자존의 기록입니다. 이름을 되찾고 나서 저는 비로소 거울 속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청중석에는 노년의 여성들, 젊은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몇몇 청년들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혹시라도 이름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삶은 그 누구보다 귀하고 그 어떤 기록보다 진실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부르세요. 스스로를 자신의 이름으로. 그녀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객석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다. 처음에는 조용히 이윽고 점점 커지고 어느새 모두가 기립해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무대 뒤에서 그녀를 맞이한 하리는 말없이 그녀를 꼭 안았다. 어머님,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난 나야. 김정순. 그날 밤 작은 일기장 한쪽에 그녀는 짧게 적었다. 오늘 내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주었다. 그리고 나도 나를 처음으로 불렀다.